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 박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부동산을 움직이는 뭔가의 검은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주택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주택자 관련된 이 부동산 시장 상황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프로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프로님과 오늘 다주택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프로님, 일단 다주택자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이 약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올리는 주범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악마화되어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이프로님께서는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질문하실 때 다주택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질문을 하실 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구별을 한 끗 한다면. 차이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약간 뭐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투기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한 범위의 그런 수익을 노리고 큰 위험을 안고 뭔가 시장에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투기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1주택자가 더 투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다. 네. 그럼 5억을 벌잖아요. 다주택자도 그럼 5억에 산 집은 10억이 되겠죠. 그런데 무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는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되면 그 5억 차익을 다 먹어요. 1가구 1주택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5억 산 집이 10억이 되면 네. 똑같은 5억을 들이고도 거기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죠. 세금. 그러니까 네. 차익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투자는 오히려 1주택자의 투자지요. 그리고 주택을 사서 보유하고 나에게 사는 집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투자이거나 내지는 그냥 집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옷에 투자한다 내지는 음식에 투자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집이 거주자니까 그냥 거주용으로 쓰는 거지. 아유, 난 집이 이거 뭐 집값 오르려고 그런 거 노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의미 없으니까 오르기를 원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이제 투기가 아니냐.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무주택에서 1주택 되려는 분들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전세로 거주하면 훨씬 더 싼데 네. 왜 똑같은 집을 굳이 살려고 하시죠? 집값이 오르는 차익을 오를까 봐. 노리는 게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내가 이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집은 5억이든 10억이든 10억이 또 20억이 되든 그 집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사지 않았을 때 나중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나중에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거 비용을 스톱시키기 네.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우리의 그 대출 중에 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정부하고 수익 공유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부랑 뭐 반반을 나눈다든가 정부가 30, 소유자가 70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 그 대신 정부는 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가 거의 1%대예요. 그런 거 있는지조차 모르죠. 네. 왜 있는지조차 모를까요?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그걸 선택해야죠. 더 낮은 금리가 보장이 되니까 네. 적어도 나는 올라가는 거에 오르는 폭은 내가 먹기는 싫어. 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다만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내가 집을 거주하는 데 필요한 월세나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 라는 생각이라면 다들 그거 하셔야죠.
그거 기껏 만들어놨다가 인기 없어서 지금 없어지려고 그래요. 아 정말 그게 뭐 소득 제한이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소득, 고소득 다 마찬가지로 네. 안 해요 그걸. 왜? 먹은 거를 왜 정부랑 나눠? 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 옳은 거는 나누고 싶지 않다는 심리. 네. 제가 왜 자꾸 들으면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나는 돈 벌려고 하는 투기 욕심이 없는데 너희들은 돈 벌려고 하는 투기 욕심이 있어 라고 구분 짓는 순간부터 이 모든 정책이 다 꼬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욕구와 욕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일 방법은 없어요. 네. 사실 뭐 다주택자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주택을 누군가가 많이 주겠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돈과 함께 조건이 허락되면은 뭐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가끔씩 로또 주택 나오죠. 네. 뭐 동탄에도 나왔었고. 그렇게도 하고 그냥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몇 억씩 버는 거. 네. 거기에 거의 전 국민이 다 넣잖아요. 무주택자들은 특히 더 넣잖아요. 네. 왜 넣죠? 그렇게 차익을 먹으려는 욕심이 없는 분들이 그때 한 번이라도 넣을까 내지는 넣었던 분들은 그 다른 투기꾼들 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남들이 먹을 때 내가 못 먹으면 그게 뭐든 불편하죠. 그 불편함은 이해는 되는데 그 불편함이 그 먹은 사람에 대한 공격과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는 순간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도 좀 볼품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책이 좌지우지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집값을 더 올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택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에서 1주택 되시는 분들도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집값을 우리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우리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은 수요자잖아.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그런데 너도 나도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그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올리는 게 맞는데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집을 안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아무도 어느 정도 안 살까요? 한 40년 동안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서 뭐 10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이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낡아서 자꾸 없어져요. 우리나라 집은 대략 우리나라의 집의 수명이 한 40년쯤 된다고 가정하면 4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집이 하나도 안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집을 안 짓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을 안 산다. 그럼 집을 아무도 안 짓겠죠? 집을 안 사면 안 지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집을 안 사? 그럼 수요가 줄어드네. 그러면 집값이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집을 안 지으면 40년 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한 채나 두 채 남았겠죠? 한 채나 두 채 남은 40년 후에 서울에 집이 한 채나 두 채 남아 있으면 그 집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네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5조 원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카카오 김범수,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셋 중에 집이 두 채 남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셋 중에 한 사람은 길에서 자야죠? 아니 내가 재산이 한 10조 원 있는데 집은 두 채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저 집 사야지. 10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건 우리는 수요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요를 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집을 사는 사람을 자꾸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급도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걸 말씀을 드려보죠. 뭐 시골이든 서울이든 어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아파트는 그러면 한 예를 들면 30층으로 짓습니다. 30층의 아파트가 총 그러면 가구 수가 예를 들면 120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짓는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120명의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명의 수요 중에는 한 80명 정도는 무주택자의 수요고 한 40명 정도는 다주택자의 수요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지방은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주택자도 사고 무주택자도 사고 해서 120채가 팔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확신이 있어야 120개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마, 못 사, 사면 혼나라고 정책을 만들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럼 120가구에서 40가구가 다주택자였다면 80가구만 수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80가구만 들어가는 한 8층짜리로 조그만 아파트를 지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적으면 지었다가 그조차 안 팔리면 어떡해? 나는 짓지 말아야지. 위험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데 미분양 리스크는 왜 또 특히 다주택자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냐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분들은요. 집을 사본 경험이 없어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못 사요. 집을. 뭔가 다주택자가 집 안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집값이 당분간은 잘 안 오를 텐데 수요도 적어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 오르고 평탄하거나 조금 내리거나 하면 무주택자들도 싹 사라집니다. 수요에서. 다주택자들이 사라져도 무주택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집을 사주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럼 그나마 공급도 뭐 될 곳은 되면서 공급이 유지되니까 집값도 폭등하지 않을 텐데 다주택자가 빠지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들도 안 나서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은 그게 내가 지금 집을 사면 그게 전 재산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봤으니까 좀 두렵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처음에는 무주택자였지만 한 번 집을 사고 또 여유 재산이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잖아요. 살 때는 조금 좀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도 그분들은 사죠. 사두면 올라가더라고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쌀 때 그냥 사자. 어차피 살 건데 왜 굳이 비쌀 때 사?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무주택에서 1주택 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내려갈 때는 안 사고 올라갈 때 신고가를 만들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알겠죠. 왜? 내려갈 거면 한없이 내려갈 거니까 불안해서 못 사다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또 조금만 참아볼까 불안하다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나 이제 도저히 집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들이 신고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집값을 올리는 행위인데 우리는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린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지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 팔린 최고가가 20억인데 21억에 사지 않아요. 웬만하면. 미쳤어요? 어차피 투자용인데 왜 뭐하러 비싸게 사요? 이러다가 얘가 25억 되면 어떡해? 난 이미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초조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고가를 만드는데 그 초조해서 만드는 분들은 오히려 무주택자가 1주택 될 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 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뭐 그 서울과 지방의 그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지방에 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은 뭐 다주택자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든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다주택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값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것을 막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산다는 거죠. 그나마 투자용으로 뭐 올라갈 것 같으니 뭐 세를 받을 겸. 무주택자들은 내려갈 때는 안 사세요.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주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사실 그 하나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신중하셨으니까 그동안 계속 무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습니다. 1주택자들은 이제 올라가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올라가면 뭔가 초조하니까 사는데 그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르는 거죠. 다주택자는
오를 때는 덜 오르게 만들고 내릴 때는 덜 내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다주택자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야,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하는 건 고맙지만 내려갈 때 못 내려가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내려가야 집값이 좀 내려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내려갈 때 조금 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내려갈 때도 계속 시행업자들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값의 특징을 보면 다른 나라와는 좀 독특하게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일본은 예외죠. 우리 다 알죠. 그냥 계속 내리막길.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을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미국, 영국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한참 동안 내려가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를 때도 뭐 많이도 안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도 안 내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를 때는 왜 확 안 오르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급이 쉬운 나라예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쉬워요? 다른 나라는 집 한 채를 지으려면 땅이 몇 개가 필요해요. 최소한 땅이 한 50평은 있어야 집 한 채가 지어져요.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100평이 있어야 한 가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평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가 지어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대략 한 300% 정도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니 게다가 우리는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일일이 업자가 사러 다니면서 안 판다는 할아버지 설득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부가 주택 택지로 지정할 거야, 신도시로 지정할 거야, 여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거야 라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땅을 다 파셔야 돼요. 다만 이제 정해진 보상가를 드리긴 드리죠. 그런데 안 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이건 너 아파트 지을 거야. 덤비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을 좀 침해하는 것도 같은 그런 법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작동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신도시 짓습니다라고 하면 짓잖아요. 어떻게 짓지? 여기서 땅 안 팔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법과 그런 10평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가 지어지고 전 국민의 그 누구도 아파트를 집으로 줄 때 싫어요. 저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특징이기 때문에 집 공급이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올라요. 왜? 올라간다 싶으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외곽에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반대로 또 우리나라는 내릴 때도 많이는 안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파트를 짓는 디벨로퍼가 되게 영세해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디벨로퍼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디벨로퍼 못 들어봤죠? 아파트 개발업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발업자, 시행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를 한 동, 두 동 지으면 안 팔려요. 최소한 10동, 20동을 지어야 되니까 사업 규모 자체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그렇게 지으려면 한 1조 원어치는 공사비와 땅값이 들어가야 그런 대로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1조 원이 들어간 아파트는 1조 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은 은행에서 빌린다고 하면 5천억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는 5천억이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땅을 사서 은행돈 반 정도 빌려서 아파트 짓는다고요. 그거를 지어서 분양하기도 하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본인들이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는다고요. 그러니 아파트 건설 경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나빠지더라도 지었는데 이제 팔려고 보니까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몇 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 놓지 뭐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1조 원 든 프로젝트에서 5천억이 내 돈이니까 5천억 빌린 은행도 당장 갚으라고 안 해요.
어차피 이거 다 팔면 뭐 5천억 못 갚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니까. 그러다가 아파트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좀 팔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경기가 꼬꾸라져도 그런 디벨로퍼들은 이럴 때 쌀 때 땅 사야지 뭐 이러면서 사서 계속 공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아파트 시행업자들은 영세해요. 규모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1, 2천억만 들이면 아파트 공사를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는 대규모 단지를 지어야 겨우 분양이 되니까 규모 자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은데 그 시행사라고 하는 이른바 디벨로퍼들이 자기 자본이 뭐 100억, 200억, 많아야 300억 요 정도 갖고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1조 원어치가 들어가는 단지를 사업을 하려면 1조 원이 있어야 되고 반은 있어야 되는데 5천억 원 있어야 되는데 달랑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도 못 사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못 사니까 땅 살 돈조차 빌려야 돼요. 이걸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땅 샀다가 만약 땅이 안 사지거나 땅 샀다가 분양 허가가 안 나거나 분양 허가는 났는데 아파트 경기가 꼬꾸라지는 바람에 미분양이 나거나 하면 땅 사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디벨로퍼, 시행사, 업자들은 그냥 다 날라가 자기 돈 날리는 거고 돈 빌려준 PF 대출 해준 업체도 그 돈을 날려요. 전국에 요즘 PF 대출 때문에 난리 나는 이유가 몇 년 전에 2021년 요럴 때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꼭대기일 때 야, 요때 한번 짓고 분양해서 딱 털면 돈 좀 벌겠구나 싶어서 100억 들고 나타난 시행업자가 1조 원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은행 가서 500억 빌려서 땅을 사기 시작하다가 아파트 경기가 쭉 식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진도 나가봐야 나가는 대로 돈을 다 잃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있다고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업자들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잠깐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뭐 내려가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는 것도 있지 하니까 주택을 자꾸 그래도 계속 짓고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꺾이기 시작하면 전국의 PF 사업장이 다 올스톱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공급이 뚝 끊기잖아요. 요즘 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다고요. 좋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공급이 뚝 끊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오르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 내려가는 기간이 짧아요. 폭도 상대적으로 적고. 왜? 조금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짓거든. 아무도 안 지으면 새로 공급이 안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의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되니까 매년 우리나라의 집의 2.5%나 3%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정해져 있는데 집의 2, 3%, 3, 4%는 매년 녹아 없어지면 그러면 계속 그 정도는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는 이유로 아무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락 폭이 작고 조금만 지나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불패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부동산 불패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릴 때는 또 많이 내리죠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샀다가 꼭대기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오를 때도 그렇게 가파르게는 못 오른다. 왜? 쉽게 아파트 공급이 되는 구조라서 다행히. 그런데 내릴 때도 많이 안 내린다. 왜?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공급을 안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되면 내려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집값은 잘 잡혀요. 아파트를 막 여기저기 지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름폭은 늘 적다고요. 다행히. 땡큐. 그런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좀 내려가 줘야 집값이 안정이 될 텐데 내려갈 때 왜 계속 못 내려가요? 공급이 뚝 끊긴다니까요. 내려갈 땐 수요는 당연히 끊겨요. 그런데 공급도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공급이 싹 끊겨? 하면 우리나라의 디벨로퍼들이 다 공교롭게도 영세하니까.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이 영세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디벨로퍼를 정부가 직접 해서 그래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진 LH공사가 전국의 아파트 공사들을 본인이 다 디벨로핑을 했다고요. 정부가 땅 사고 정부가 아파트 짓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민간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발전을 못하죠. 정부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디벨로퍼가 영세한데 그럼 어떻게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더라도 공급이 계속 돼야 되죠. 근데 영세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있어줘야 그 수요를 보고 공급을 한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기간에도 수요가 존재해야 그 수요를 믿고 그래도 꾸역꾸역 공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누구예요? 이 수요가. 부동산 가격이 꺾였는데도 생기는 살아있는 수요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다주택자들의 수요예요. 그런데 사실 그 뉴스나 뭐 이런 언론에서 많이 제가 본 기사로는 이렇게 뭐 떨어지려고 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걷어들여서 가격 하락을 막고 이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오른 가격에 사려고 하는데 그 매물을 걷어들여서 더 오른 가격에 내놓고 해서 이게 네. 또 다주택자들끼리 담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담합까지는 못하겠죠. 다주택자들끼리 무슨 서로 전화 연락합니까? 중내 다주택자들 모임이 있나요? 담합은 못하는데 네. 다만 다주택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공급이 아무 데서도 안 돼.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다주택자도 하고 무주택자도 하죠. 그렇죠. 아마 무주택자가 그 집 갖고 있었어도 매물을 걷었을 거예요. 아니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야지. 그럼 올라갈 것 같은데 아유 이 사람 무주택자한테 내가 이 집을 싸게 팔아서 이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내놓는다고요? 그걸 왜 요구합니까? 무주택자들은 단 한 번이라도 시장 가서 콩나물 3,000원인데 아유 3,000원에 팔아서 남으시겠어요 하고 5,000원 주고 사온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왜 다주택자들은 그걸 매물을 거두는 걸 나쁜 행위로 보냐고요. 그들도 매물을 당연히 그런 이유로 거두는데 다만 그들이 매물을 못 거두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왜?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매물 거두시려면 거둬보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매물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러니 공급이 계속 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아유 당분간은 내리겠구나 얼른 처분하자라는 처분을 하죠. 다주택자들도. 그럼 공급이 계속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다주택자들은 이럴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 두 채 사둬야 되겠네 라는 수요를 살려둬야 그런 수요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해도 여기에는 좀 팔리겠지 하는 곳에는 집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니까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무슨 덫 같은 거죠. 내 동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바람에 공급이 계속돼서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는 담합을 하고 싶겠으나 야 너 사지마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런데 그 담합을 정부가 해줬잖아. 다주택자 너 사지마를 지금 정책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취득세 많이 올라가 사면 양도세도 올라가 종부세 지난 정부 때 받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는 한 채 더 사도 주택수로 안 보겠다. 그러니까 사세요 하지만 아무도 안 움직이죠. 왜?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주택 많이 갖고 있다가 얼마나 봉변을 치렀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한 번도 우대해 본 적은 없고 다주택자를 우대까지 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주택자를 죄악시해서 정부가 그거 하라고 해서 한 임대사업자인데도 그거 혜택 중간에 다 뺏어버리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보유세도 뭐 몇 배로 올리기도 하고 3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은 누가 더 사회에 기여를 해요? 라고 하면 10억짜리 집 세 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에 기여한다고요. 30억짜리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게 잘못은 아닌데 자기 혼자 좋은 집에 살잖아요, 이분은. 근데 10억짜리 세 채 있는 분은
재산은 30억으로 똑같지만 자기는 10억짜리에 살고 나머지 두 채를 더 사서 임대를 주잖아요. 물론 임대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두 채를 공급하니 보유세건 양도세건 굳이 혜택을 준다면 10억짜리 집 세 채 있는 분을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보유세도 훨씬 많고 양도세도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 당연히 앞으로 다주택 하셔도 괜찮아요. 좀 안 팔리는 집들 사세요라고 해도 이제는 안 믿죠. 그리고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로 몰려서 이제 두 채 있으면 하나 팔고 내 생긴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집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나 뭐 상급지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양극화가 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니까 네. 양극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네. 양극화된 거 자체가 뭐 엄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제 활동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만 내놓으면 마치 부동산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방향은 또 어떻게 집값의 방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부가 죄악시하고 범죄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특히 다른 나라가 다주택자를 뭐 우대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고통을 주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정부 공무원들이 뭐 특히 다주택자가 더 미울 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다주택자를 처벌하라, 다주택자를 괴롭혀라, 다주택자는 나쁘다,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더 독특해요. 근데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주택자 아니면 유주택자예요.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유주택자는 돈이 그래도 있으니까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세를 살아요. 그럼 이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한 채 더 사기도 하고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올라도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오르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막 화가 나거나 안타깝거나 땅을 치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무주택자 중에 내가 작년에 안 그래도 집을 살라고 그랬는데 빨리 좀 살 걸. 이라고 하는 층이 외국이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무주택자 중에 그분들은 매우 일부분이라고 소수라고요. 매년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자로 그 나라도 넘어가는데 무주택자 중에 매우 소수만 안타까워. 안 그래도 집 살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집을 살려고 살 능력도 있고 살 의지도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굳이 왜 그러겠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살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사는 거죠. 다른 나라는 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오른 것이 무슨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거나 그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매우 드물다고요. 그러니 그 대신 집값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매우 커져요. 왜? 그 나라의 절반 이상의 국민이 월세를 사니까 야 집값이 올랐어? 뭐 오른 거야 그렇다 쳐. 그럼 월세 올라가겠지. 근데 월세 올라가면 너 어떻게 사니? 월세를 빨리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정부야 만들어라 라는 여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갈 때 다른 나라 뉴스 검색해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건설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주고 주택 허가 훨씬 더 많이 내주고 해서 빨리 집을 더 많이 공급하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집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월세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월세 바우처 정책도 나오고 뭐 가끔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월세 상한제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생기죠. 캐나다나 독일이나 그런 월세 상한제가 있는 나라들은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는 혜택을 보는데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다들 안 나가니까
새로 그런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는 하는 학생들은 뭐 20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집주인한테 면접당하고 뭐 면접 볼 때 잘못 보면 새 안 나오고 집주인은 그 어떤 것도 수리도 안 해주고 왜? 뭐 줄 섰는데 뭐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정책이 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돈은 있는데 집을 살 돈이 충분히 있는데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나라라고 고가 매수하고 싶겠어요? 다 저가 매수는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10년 무주택, 20년 무주택이 되면 다른 시중의 가격보다 10억, 심지어는 20억도 싸게 살 수 있는 로또 아파트들이 중간중간에 많지는 않지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있어도 기다린다고요. 서울 강남 3구의 전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15억, 20억 하는 전세금은 있어. 그런데 집은 20년째 없어.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로또 청약 받으려고 무주택 기간 쌓아가는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집을 살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 조금만 더 가점을 쌓으면 나 다음에 당첨받을 수 있어.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면 점수 또 올라가. 야, 애 하나 더 낳자. 이러면서 수십 년을 가점 쌓아오면서 돈은 많은 분이에요. 물려받았던 고소득이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있다고요. 강남 3구에 10억 이상 전세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세가 다 10억 이상인데. 그쵸, 다 뭐 15억. 그분들은 다 전부 다 이 그룹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소득도 많죠.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자산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집 안 사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난 집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다른 걸로 벌면 돼 라는 입장이니까. 그 대신 집은 이렇게 청약 당첨돼서 로또를 맞아야지. 그런 분들은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들이고 집단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집단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수십만 수백만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임대주택을 더 지어라 뭐 그런 목소리가 여론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라가면 임대주택 내지는 월세 전세의 이슈는 뒤로 한참 밀리고 자고 나니 2억 껑충 서민 가슴 찢어져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이 누구냐? 정부는 빨리 집값 잡아라.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 다른 나라들의 뉴스를 검색해 보면 투기, 다주택자 이런 용어는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영어로 뭐예요? 다주택자 영어로 뭔가요? 아마 영국 사람한테 물어도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멀티홈 오너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물어? 라고 반응할 거라고요. 그들은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으니까 임대사업자 뭐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용어가 부동산 뉴스에는 뭐 대부분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있는데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이런 집단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기 때문에 집값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너 정부 가만히 안 둘 거야. 정부 뭐 한 거냐? 도대체 이 집값 왜 이런 미친 집값 범인이 누구냐? 그 기사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네, 예전에 마녀사냥처럼.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집값을 잡아주거나. 근데 그런 방법은 전 세계 어떤 정부도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분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썸띵이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는 게 뭐야? 저 다주택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사는 바람에 집값이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산수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 다주택자만 사라지면은 부동산 집값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 여론이 강하고 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다주택자가 없으면 서울에서는 누가 세입자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면 네. 그 집에 세입자들이 그 집을 구매해서 모두 다 1주택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 아니냐라고 바보같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 시골에서 바로 상경해서 갓 결혼해서 맞벌이하는
월급은 좀 있지만 자산은 거의 없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우리 서울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포항에 있는 무주택자, 부산에 있는 돈 있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집 사러 다 오겠죠. 그런 10억짜리 집이 막 다주택자들이 한 달 안에 집 다 팔아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1억이나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럼 7, 8억까지 내려왔다고 쳐요. 그럼 그 신혼부부는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어차피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곳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어차피 임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다주택자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다주택자들 숫자는 귀해지면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월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산수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도록 정책을 쓰면 아파트를 만들어서 지어서 파는 업자들은 수요에서 한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두려워서 아파트 공급을 못 해요. 무주택자 20명과 다주택자 10명이 와서 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시행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다주택자가 날아가 버리면 이 무주택자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건 공급하는 건 도박이 된다고요. 다른 나라처럼 디벨로퍼가 돈이 많아서 그래 뭐 지었다가 남으면 월세 주고 다음에 경기 좋아지면 또 팔지라고 한다면 달려들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처럼 구조적으로 디벨로퍼가 약한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집의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걸 다 살펴봐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더욱더 다주택자는 더 우대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점수 쌓아놓으면서 로또 아파트를 받고 싶어하는 고소득 다자산 무주택 그 중산층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틀어막고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다주택자 규제하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값이 잡힐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다주택자를 규제를 안 하겠습니까? 다주택자는 항상 소수잖아요. 그리고 야 그럼 그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면 다주택 자체를 금지하면 되죠. 다주택 금지한다고 뭐 사람들이 못 삽니까?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지 마라고 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그 어떤 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집값 오를 때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해라라고 하고 정부는 그 분노를 담아서 규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에 정책하는 분들도 자기도 분노를 하거든. 장관도 분노하고 차관도 의원들도 분노하고 뭐 의원 보좌관들도 분노해요. 자기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 그게 이제 정책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점점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에 꽤 오랫동안 쌓여온 비합리적인 그러나 사회의 커먼센스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집값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디벨로퍼가 약해서 집값이 내려간다. 내려간 때가 있어도 곧 잠시 후에 1, 2년 후면 다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이 뚝 끊기기 때문인데 2024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서울 아니야? 뭐 경기도 뭐 분당이야? 경북 상주입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상주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왜 상주가 올랐을까요? 상주의 수요가 늘어서 올랐을까요? 상주의 수요가 왜 늘어요? 그러게 뭐 개발 이슈. 공급이 뚝 끊겨서 그런 거예요. 개발업자라고 하면 상주에 아파트 분양하려고 한번 땅 사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그러는 거니까 아무도 그런 동네에서는 집을 안 지어요. 그런데 집을 안 지어도 수요는 있잖아요. 수요가 많지는 않지. 서울처럼. 그런데 상주는 수요는 있는데 아무도 집을 몇 년째 안 지으니까 집값이 툭툭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상주보다 수요가 훨씬 더 뜨겁고 많은 서울의 집값이 상주만큼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집값을 잡는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전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다른 유례가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 야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급을 좀 더 해, 조금 참을게, 야 좀 많이 좀 하지 그랬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막고 그리고 뭐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라가면 아유 쏘리 빨리 집 지을게. 아 참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래.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소득이 빨리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득도 늘어나서 그렇지만 열심히 잘 지어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빨리 집값 내려. 당장 안 내려? 라고 하는 강한 목소리를 가진 돈은 많은 발언권 높은 무주택인 고소득자들 집단이 존재해서 정책을 꼬이게 만든다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에서 뭐 정부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집단의 반발을 살 만한 정책을 내놓을 만큼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겁니까? 2025년 하반기 어떻게 될지 저라고 합니까? 모르죠. 2026년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지금이 꼭지라서 계속 내려갈 거예요? 라는 질문은 저는 정부가 이 다주택자와 관련한 정책의 컨셉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의외로 집값이 꽤 빠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컨셉인가요? 왜?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위 1% 고소득자에게 그들에게 공급하는 집도 땅 10평만 있으면 돼요. 나는 상위 1%니까 최소한 400평에다 마당 200평 하고 침실이 20개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도 방 3개 화장실 2이면 된대. 그러니까 살고 싶은 지역만 한강만 보여주면 좋고 한강이 안 보여도 괜찮아. 강남이기만 하면 돼. 평창동 성북동에 할아버지 난 그 집 필요 없어요. 난 여기에 아파트가 사고 싶으니까 빨리 그 집 팔아서 저 돈이나 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주택 문화를 고맙게도 갖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러니 아파트 공급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급을 많이 때려 넣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집값을 잡아본 경험이 꽤 있는 나라라고요. 신도시들 지을 때. 그런데 잠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난과 핑계를 다주택자들에게 쏟아내고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 다주택자들은 돌고 돌아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들이 안 사면 다주택자들이 못 사면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해요? 서울에 있는 매우 핵심 요지에만 공급이 된다고요. 거기에는 무주택자들만 사세요라고 해도 수요가 항상 넘치긴 넘치니까. 그러나 다주택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주택자들이 구매를 안 하고 그들이 구매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아는 업자들은 무주택자들의 수요만 맞춰서 겨우겨우 안전빵 공급만 하기 때문에 매우 핵심지 이외에는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집값은 계속 주변에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주변 집값이 올라가면 마포가 25억 하는데 강남이 23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집값이 올라가면 또 강남 집값이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지금 마포가 20억이면 강남에 25억짜리 집을 사요. 사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마포가 떨어져야 강남도 떨어지지. 그리고 홍제동이 떨어져야 마포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외곽이 좀 떨어져 줘야 되고 외곽이 떨어져 주려면 자꾸 집들을 사야지 외곽에서 공급이 되잖아요. 하여간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검색해서 다주택자라고 검색을 했는데 최근 뉴스 검색했는데 와 최근에 1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네. 아 대한민국이 뭔가 컨셉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집은 안 사고 기다려도 되고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다주택자 검색해봤는데 몇 달 전에도 또 나오고 칼럼들 보면 뭐 또 이 투기 다주택 이런 얘기가 자꾸 등장하면 아 우리나라 아파트는 불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도 뭔가 하나의 시그널로도 볼 수도 있을까요? 강남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는 건 강남 지역 남쪽에 있는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 거기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헐어서 공급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네. 그게 다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신규 공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환경 변화를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감소하는 호주와 캐나다의 집값을 보시면 네. 인구가 감소할 때 얼마나 집값이 대도시 집값은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가를 반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요, 사람들은 더 모여서 살아야 돼요. 인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대전에도 50만, 대구에도 80만, 서울에는 900만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지. 다른 도시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도시에 모여 살던 5만 명이 3만 명 되는 순간 3만 명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3만 명이 다 흩어져야 된다고요. 5만 명은 있어야 산부인과도 유지되고 종합병원도 유지되고 전파사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다이소도 있지. 그게 3만 명으로 줄어서는 순간 다 없어진다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져? 주변에 도시로 모여야죠. 그러다 보니 도시 집값은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데 왜 집을 자꾸 짓습니까? 사실 그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죠. 그럼 서울의 집을 더 높고 빽빽하게 아파트를 올려서 서울에 더 많은 집을 짓는 방법과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둘 다 공급이긴 한데 어떤 공급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인구가 앞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외곽 신도시보다는 안쪽에 더 빽빽하게 지어야 돼요.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고 많으니까 외곽 신도시를 많이 지어도 그 수요가 차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 다 빈 신도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본의 다마 신도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은 사실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공급을 할 때도 서울에 좀 더 빽빽하게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출퇴근을 멀지 않으면 친환경도 되면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건데 문제는 서울에 빽빽하게 집을 지으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없고 그러면 다들 동의를 해줘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려면 집값이 자꾸 올라줘야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앤드 거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용적률을 많이 빽빽하게 줘야 되면 이미 지금 땅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만 훨씬 더 많이 튀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집값이 확 올라.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외곽의 신도시 지정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신도시들을 자꾸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어봐야 이게 서울 집값을 잡냐? 못 잡죠. 서울의 대체제가 아닌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의 집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서울의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재 서울의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집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최소의 희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서 글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저놈 부자 되는 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걸 자꾸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방법은 없겠죠. 너 왜 재건축 잘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야 뭐 초과이 환수한다며부터 시작해서 야 용적률을 이거밖에 안 주면 우리가 해봐야 돈이 별로 안 남아서 못해.
뭐 해봐야 뭐 임대주택 또 지어야 되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 그러지 말고 그럼 뭐가 문제야? 뭐 초과이익 환수 안 하면 돼? 아니면 임대주택 좀 덜 짓게 하면 돼? 자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많이 되니까 집값이 안정된다고요. 서울에 한강이 얼마나 긴데 여기서부터 여기 서울 가로지르는 다 한강이잖아요. 그럼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한강이 요따맣게 보인다는 이유로 막 30억, 40억, 50억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변에 새 아파트가 없어. 왜 없어? 한강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다들 무슨 규제에 못하고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아유 저거 어느 세월이 되겠어. 이미 지어놓은 거 사자 하니까 너도 나도 그쪽으로 사서 막 60억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우리는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 값이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가 확 올라버려요. 거기에 우리는 활짝 놀라서 다시 규제 이렇게 한다고요. 또 집값 또 오르겠다. 그런데 그거는 원리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길 건너에 새 아파트가 30억인 동네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낡은 아파트를 요즘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는 가구당 5억 원 필요하거든요. 5억 원이 있으면 제주도도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고 서울 한복판에도 5억 원 투자하면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돼요. 왜? 건축비는 전국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돼야 될까요? 같은 평수라면 25억에 거래돼야 돼요. 왜? 25억짜리 낡은 아파트 부시고 새로 지은데 5억 들어가니까 옆에 새 아파트가 30억이야? 그럼 얘는 25억에 거래돼야 돼요. 낡은 아파트가. 네. 그렇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5억이 더해져서 그게 산수구 수학이죠. 네. 옆에 있는 30억 아파트가 40억이 됐어 어느 날. 그러면 낡은 아파트는 25억 됐다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35억까지 올라야 되죠. 네. 36억이나 37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왜? 옆에 새 아파트가 3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짓는데 5억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어떻게 40억이 되겠어요? 기껏 올라봐야 얘가 40억일 때는 얘는 35억까지밖에 안 오르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좋은 아파트가 30억이면 나쁜 아파트는 25억에 거래돼야 되는데 지금 15억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왜 10억씩 싸게 거래돼? 재건축이 언제 돼야 재건축이지. 무슨 규제가 있을지 어떻게 알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한다고 그러지. 어다 보면 건설비 올라간다고 그러지. 임대주택 내놓으라고 그러지. 아휴 저게 언제 되겠어. 그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25억 가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에 15억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려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눌려있던 10억 원이 확 회복이 되면서 15억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25억까지는 빠르게 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재건축 규제 풀었더니 재건축 아파트가 하루 만에 급등하네. 큰일이다. 이러지 말았어야지. 누가 이 규제 풀었냐. 빨리 다시 규제해.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는데 어차피 25억까지는 올라야 되는 아파트가 15억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25억까지 올라야 되는 아파트예요? 옆에 아파트가 30억이니까. 그래서 15억이었던 재건축은 규제가 푸는 순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봐요. 너도 규제 풀고 너도 규제 풀고 너도 규제 풀고 다 풀어주면 이 30억짜리 아파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얘는 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괜히 30억이었던 애인데 야 나도 강 보이고 나도 강 보이고 얘도 강 보이고 다 강 보인단다 그러면 25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풀리면 이제 더 새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또 너도 나도 다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확실히 될 수 있으니까 새 아파트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갖고 있었던 프리미엄은 사라진다고요. 이게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요때.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이에 눌려있던 게 스프링처럼 튈 때 깜짝 놀라지 말고 이건 어차피 튀어야 되는 건데 눌려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더 많이는 안 오를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얘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이것도 같이 빠지기 시작할 거고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부를 믿어주세요라고 하고 국민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믿기 정부가 힘들죠.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자고 나면 재건축 아파트 3억 또 뛰어 서민 가슴 찢어져 이런 기사 나오니까 네. 내가 왜 이거 설명하고 욕을 먹냐. 그냥 재건축 규제하고 다주택자 규제하면 내 임기 동안에는 잘한다 소리 듣고 다음에 나는 더 좋은 자리 가면 되지 라는 공무원들만 계속 늘어나고 그게 계속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집값을 도저히 불패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함수라서 우리나라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남의 집값 오르는 거에 따른 배아픔을 좀 줄여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그래도 집을 사려고 했는데 정부가 청약 점수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고 기다렸던 그런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무주택, 고소득, 고자산, 고학력, 고발언권을 가진 집단이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책을 자꾸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분들을 자꾸 비난하고 이분들을 누르면 되냐? 이분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일단 이 청약 로또 제도부터 없애야 된다. 근데 청약 제도를 없애면 이 말씀하신 고소득 고자산 무주택자 집단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은요. 네. 감수를 해야 된다. 청약 제도는 있으되 네. 사실은 지금은 청약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다행히 서울의 일부 인기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가격이 30억이라도 20억에 분양하잖아요. 청약 점수 많이 쌓아뒀던 분은 그럼 요 차액인 10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용산, 여의도, 뭐 강남 이런 곳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고 외곽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은 분양가나 시가나 비슷해서 로또 통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약을 그러면은 통장을 갖고 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몇 개를 살려두니까 지금 이 집단들이 자꾸 강남 집값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강남 3구가 어떻게 됐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렸더니 이렇게 됐네. 다들 강남 집값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강남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로또 아파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다들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청약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거나 반발이 고민이 된다면 로또 아파트를 없애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은 유명무실해지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주변이 30억이면 너도 30억에 분양해. 새 아파트니까 31억에 분양할 수 있겠네. 그래야 통장 이거 해봤는데 별 도움 안 되는구나. 물론 20년 동안 정부 말을 믿고 이거를 기다렸던 분을 이거 좀 드리긴 드려야 되나? 정부가 약속까지 한 건 아닌데 고민거리는 될 테지만 그 폭을 자꾸 줄여가야 되죠. 줄여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로또로 공짜로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수니까 목소리 좀 내고 있지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도박으로 살면 안 돼요. 물론 집을 산 사람도 운이 좋아 먹었지 사실은. 집을 산 사람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 너도 뭐 운 좋아서 한 건데 왜 내 통장으로는 운이 조금 안 되냐 싸울 수 있겠으나 그게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그 제도부터 좀 손을 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서부터 우리 부동산을 쥐락펴락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같이 이제 우리 프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곳곳에 우리 사회에 이런 불균형한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고자산의 무주택자 집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잘 손질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집값을 좀 안정시켜야죠. 네.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네.
곧 쟤네들도 집을 사야 될 시기가 올 텐데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집이 왜 집값이 이렇게 비싼 너무 거야? 비쌉니다. 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눈만 조금 낮추면 사실 우리 수준에도 갈 수 있는 집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사실 우리가 있지. 또 이제 욕심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 뭐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늘 우리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프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